우리 일본은 그냥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우리가 옛날엔 정말 강했으니 약소국이었던 한국을 좀 부려먹은 게 그렇게 죄야. 죄는 그때 힘없고 못 살았던 한국이 죄 아니야. 일본 산산의 여파로 쑥대밭이 된 현장에 뉴욕 출신 기자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해 취재를 갔던 이 기자는 일본의 재난 대처 방법에 학을 떼고 말았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출신의 기자 블레어 도노반입니다. 제가 일본의 엄청난 태풍 현장을 겪으면서 언론인으로 반드시 알리고 싶은 일본의 실상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황당한 게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천벌 같은 자연재해를 겪냐고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 일본은 과거가 진짜 구린 게 많던데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지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튼 부디 일본 정부와 몇몇 일본인들은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네요. 아무튼 저도 일본에서 태풍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원전 개발과 핵 오염수 관련한 글과 그에 대한 각 나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취재 시리즈를 쓰고 있었거든요. 작년엔 한국의 원전 개발과 그 이용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취재와 별개로 한국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한국 여행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본 취재를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취재 후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일본으로 향할 때만 해도 태풍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크게 위험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취재 일정을 조절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떠났던 거죠. 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도쿄 지하철 시부야역에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갑갑했던 게 한국의 간편한 환승 시스템과는 다르게 일본은 현금을 쓰는 곳도 있는 데다 아예 환승역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죠. 사실 대부분이 일본과 비슷하게 복잡한 구조였고 한국처럼 환승이 편한 나라가 거의 드물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흘러나오는 속보에 깜짝 놀랐습니다. 역내 대형 모니터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 속보가 나왔거든요. 10호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 열도에 접근 중이라는 거예요. 순간 역사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봤었던 태풍 경로와는 뭔가 달랐는데 화면에 나오는 태풍 경로는 일본 쪽을 향해 있었고 그 위력은 점점 더 크고 거세졌어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영어로 된 일본 기상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태풍 산사는 강력한 중형 태풍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었어요. 특히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순간 작년 한국 취재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도 여름이라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상청에서는 며칠 전부터 상세한 정보와 대비 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했었죠.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 취재를 중단하고 호텔로 돌아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인데다 분명 지금 태풍에 관한 뉴스가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태풍 관련 상세 정보를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화면에 태풍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심지어 영어 버전으로 전환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일본 기상청의 행태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취재 기간에 이런 대형 태풍이 온다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는 건지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의 공식적인 특별경보는 여전히 발령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작년 한국에서는 태풍이 훨씬 멀리 있을 때부터 이미 경보가 발령되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호텔 로비로 내려가
프런트의 태풍 대비책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아직 공식적인 지침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호텔에서 대피 안내를 해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있었죠. 태풍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정보를 은폐하는 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전 조사를 할 때에도 이건 정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일본 정부의 발표와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 측은 방류된 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문제는 과학적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소도 얽혀 있었어요. 일본의 입장과 주변국의 우려,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강타했죠.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2023년 8월 24일부터 일본 정부가 처리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이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속 시원하게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제가 직접 취재를 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심지어 자국민에게도 태풍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데다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아니었고 따로 해외 기상관측 어플에서 날아온 알람이었어요. 일본 기상청이 태풍 산산에 대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시각부터 태풍 상륙 예정 시각까지 겨우 28시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 너무나 늦은 대응이었죠. 한국에서는 최소 3일 전부터 상세한 정보와 대비 요령을 받았었는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TV를 켜니 이제야 태풍특보가 연일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가 나와 태풍의 위력과 예상 경로를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대피 요령이나 행동 지침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나머지 노트북을 열고 작년 한국 취재 때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직업이 기자라 취재거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겪은 것들을 일기처럼 상세히 기록해 놓는 편이거든요. 저는 한국 기상청에서 제공했던 태풍 정보는 얼마나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태풍 진로를 보여주고 각 지역별 강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대피소 위치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었죠. 한국에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는 어플을 따로 만들어두기도 했습니다. 그 어플만 켜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피소를 안내해주기도 했죠. 저는 일본에서 발표한 것보다 재난 규모가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일단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면이라도 좀 사둬야겠다고 생각하고 호텔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밖을 나서자마자 세차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편의점에는 이미 생수와 비상식량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거리에는 간판을 고정하거나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일본인이라고 하면 질서를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질서정연하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과 조급한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일본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일본의 모습이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생수와 컵라면 그리고 건전지 등의 필수품들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남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마지막 남은 생수팩을 잡고 옆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이 구매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사려고 하자 직원이 만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털썩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찰나 한 일본인이 그 노인을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와중에 모든 일본인들이 다 이상하진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학생의 가방에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궁화 키링에 태극기 모양의 장식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인가 싶었죠. 제가 그 키링에 시선을 주자 제 눈길을 눈치챘는지 학생은 저를 바라보며 웃었고 저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맞다고 하고는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했죠. 이 키링 마음에 드시면 드릴까요? 하고선 가방에서 키링을 건네 제게 주었습니다. 이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단체에서 만든 키링이라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했죠. 저는 위안부 할머니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얼떨결에 고맙다고 받아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한국인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이 학생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고르느라 바빴거든요. 그렇게 겨우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계산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강풍에 간판이 흔들리고 쓰레기통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을 잘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어요. 태풍 산산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는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잠도 잘 오질 않았죠. 저는 편의점에서 샀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국 유학생이 줬던 키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라니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삼아서 군대도 끌고 가고 일하는데도 부려먹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안부를 했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서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위안부의 역사와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운영한 위안소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한국인 위안부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죠. 그 나이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 저도 여자로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납치되거나 속임수에 의해 끌려갔더라고요. 그 어린 여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는 점에 저는 분노에 치밀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한 환경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고 임신을 하면 강제로 낙태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안부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차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죽고 싶었다거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할머니들의 영상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일본에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이해가질 않았어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음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축소하려 하는 발언을 보면서 답답함에 가슴을 퍽퍽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가 90세를 넘어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커뮤니티를 막 보고 있다가 믿을 수 없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산산이 이렇게 난리냐는 글이었죠. 한국으로 역행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온 건 오염수 방류 때문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위안부 같은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거리낌 없는 일본인들의 행태에 치가 떨렸어요. 할머니들의 억울한 심정이 느껴지는 듯해서
잠도 제대로 잘 오지 않았죠.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가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보통 이 정도라면 태풍이 지나갈 법도 한데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던 거죠. 산산이 너무나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태풍 산산이 드디어 규슈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시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5헥토파스칼로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했죠. 이는 일반 승용차가 뒤집힐 수 있는 강도의 바람이었어요. 사람은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규슈 남부 지역의 예상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이를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일부 주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풍 산산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장시간에 걸쳐 맹렬한 비바람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기상청은 규슈 남부 일부 지역의 총 강수량이 1000mm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1년 강수량이 1000mm 정도인데 그것이 며칠 사이에 내린다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24시간 예상 강수량을 지역별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규슈 남부는 600mm와 규슈 북부와 시코쿠는 400mm, 도카이 지역은 300mm의 비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규슈 남부 지역에 30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최대 4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거리는 이미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가 강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지하철역 입구로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모든 전철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방송이 호텔 로비에서 들려왔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작년 한국 방문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도 큰 비가 내렸지만 도로가 이렇게 쉽게 침수되지는 않았어요. 서울의 대형 빗물 펌프장과 지하 저류조 시스템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알게 됐던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간당 100mm의 폭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피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피소 위치나 갈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작년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대피소 정보와 안전한 대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저는 호텔 로비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뉴스 속보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서는 강풍으로 39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가고시마항에서는 60대 남성 1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서 발생한 산사태 소식이었어요. 일가족 5명이 매몰되어 70대 부부 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태풍의 위력은 절정에 달했어요. 호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총알 같았습니다. 전기가 몇 번 깜빡거리더니 결국 정전이 되고 말았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저는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며 저는 재난 대비 시스템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인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일본은 모든 게 가능하고 전부 다 갖춰져 있다는 듯 얘기했지만 정작 실상은 달랐어요. 재난 예측 하나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데다가 막상 재난이 닥치자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상 경로를 모두 맞추지 못했을 뿐더러 대피소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국에서 경험했던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재난 정보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대피 안내, 그리고 첨단 우수 관리 시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번 태풍을 겪으며 절실히 느꼈어요. 다행히 제가 있던 호텔에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 도쿄의 거리는 쓰러진 나무들과 부서진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졌어요. 곧이어 뉴스에서는 총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그리고 구마모토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대피령이 발령된 거죠. 특히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4,200명 이상이 대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했을지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강풍에 휘청이는 가로수들과 비에 젖은 도로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긴급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리였겠죠.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후 저는 피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의 차량을 얻어 타고 미야자키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야자키 지방기상대에 따르면 이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과연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흩어진 잔해들이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취재를 위해 거리를 걸어다니는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유리 파편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은 대부분 파손되어 있었고 일부 건물은 외벽이 벗겨져 나간 모습이었어요. 지붕 기와가 떨어져 나가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집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여기저기서 자동차 경보음까지 울려 밤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이 보여준 집안 사진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커튼은 바람에 찢겨나간 채로 허공에 매달려 있었어요.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리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로 위에는 나뭇가지와 간판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전신주는 기울어져 있었고 전선이 끊어진 채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상점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가게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을 보니 간판이 바람에 날아가는 걸 봤다고 했죠. 가게 주인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며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무거운 철제 간판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부 시민들이 한국의 구조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자 옆에 있던 남성이 반박했어요. 그 남성은 한국의 도움을 받는 건 자존심 상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일본 사회 내부의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근처 대피소로 향하는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의 구조대가 지난번 지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영상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모두가 감명받은 듯 했어요. 우리도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국제적으로 망신이라며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들은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한 건물이 반쯤 무너져 내린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며 지옥 같은 이곳에서 구해달라는 메시지들이 SNS에 넘쳐났고 태풍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졌고 식수와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의료시설들은 과부하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소식이었어요. 태풍 11호 야기가
또다시 일본에 강력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죠. 지금 피해 복구도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11호 야기가 온다면 일본은 거의 반년 가까이 인프라 복구에만 시간을 쓸 게 뻔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일본에 내려진 저주라면 저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염수 방류의 위안부 문제까지 그동안 벌인 잘못이 워낙 많으니 말이죠. 아무튼 저는 11호 야기가 오기 전 미리 예약해둔 티켓으로 한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미리 한국표를 예매해둬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블레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이 죄가 없다는데 하나하나 다 말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저는 일본이 천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